살리는 글은 처음이라. 질문은 시장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마법의 무기입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안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제 멈춰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고 질문은 알아서 멈춥니다. 시장을 알기 위한 질문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시장을 알아간다는 것에 정해진 방향이나 법칙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알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나 법칙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혈액형을 먼저 물어볼 테고 누군가는 나이를 먼저 물어볼 것이며 누군가는 날씨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할지도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뭐든 괜찮아요. 결국은 다양한 질문들이 모이고 모여서 친해지고 싶은 그 누군가를 알게 할 테니까요. 질문의 시작은 자연스러움이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는 대표님의 소개를 받아 여의도에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대표실로 안내받아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남자가 어느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대표실에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에 대비되어 그 목소리가 더욱 도드라졌지요. 저는 대뜸 저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죠. 그가 대표님과 공동 창업을 했던 장님 멤버라는 사실을, 목소리만큼 직설적이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 창업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조직이 커진 지금은 그런 성격이 되레 사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 악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해져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욕구도 알게 되었지요. 대표님의 현재 고민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더 큰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표님의 욕구 말이에요. 모두 우연히 들은 목소리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질문하기란 이런 식이에요. 규칙 없는 이종 격투기처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IT와 금융 투자를 결합한 상품을 다루는 회사 대표님과 임원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IT도 금융 투자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질문은 지극히 단순할 수밖에 없었죠. 단순하다는 말은 좋게 포장한 것이고 멍청해 보인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따금 임원분들이 제 질문에 뜨악한 표정을 짓곤 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는 표정이었지요.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큰 은행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죠? 라던가 요즘 해킹이 많다고 하던데 대기업들도 고객 정보 다 털리는 마당에 작은 기업은 더 위험하지 않나요? 고객은 뭘 믿고 돈을 맡기죠?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랬죠. 특히나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투자는 맹수의 본능과 야수의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할 때 임원들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대표님 역시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을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는 자세라 믿었으니까요. 아는 척을 해버리는 순간 알기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는 척 묻어두었던 그 무지가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내 뒤통수를 치게 되지요. 그래서 다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사게 되더라도 저는 질문하는데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의 대화를 마칠 때쯤에는 그 누구도 저를 얕보지 않았어요. 저는 IT와 금융투자를 모를 뿐이지 경영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많은 질문을 통해 저는 IT와 금융투자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면서 기업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란 결국 경영과 마케팅의 문제였고 이 두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었지요. 결국 이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원래 예정한 기간을 훌쩍 넘겨 2번 더 연장할 수 있었어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와 같아요.
그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멍석 깔아줬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말이에요. 대표실 너머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회의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혹시 이런 질문이 너무 초보적인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망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는 버릇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시장을 알기 위한 질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바로 내가 팔려는 것에 대한 말을 제일 앞에 붙여보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두 가지 사례에서도 저는 이 방법으로 첫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천연세제를 팔 펀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때요? 맞죠? 팔리는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획안을 제출하래서 어찌 됐든 써야 하는데, 점심 장사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점심때 돌릴 전담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올릴 제품의 상세글을 적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항 말이죠. 이런 사항을 가장 앞에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떠오르는 그 어떤 궁금증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기획안을 제출하래서 어찌됐든 써야 하는데 라는 문장 뒤에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기획안을 쓰라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기획안은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혹시 참고할 만한 기획안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나 하고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은 꼬리를 물어서 시장의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줄 테니까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질문은 알면 알수록 정교하고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질문은 포괄적이고 대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펀딩 페이지란 무엇이지? 광고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지? 따위의 것들이죠. 시장 전체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게 만드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질문은 더 좁아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욕구를 알게 만드는 질문은 대부분 좁고 날카로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가치 있는 질문은 질문의 연결고리 끝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질문하면 할수록 더 가치 있는 질문이 쏟아지거든요. 기획 강연을 할 때 저는 질문 내용만 듣고도 그 사람의 기획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은 대부분 맞아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질문의 특징 때문이에요. 기획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질문은 항상 넓은 편입니다. 기획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기획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기획하는데 참고할 만한 서적이 있을까요? 이처럼 질문 대부분이 기획이라는 큰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스스로 기획을 알아보고 공부해본 사람의 질문은 훨씬 좁고 날카롭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제 분석에 확신이 없습니다. 분석에 확신을 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거 자료를 찾다 보면 제가 생각한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료를 볼 때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PPT를 만들 때 내용 구성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 장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 혹시 그걸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는 당연해요. 기획이란 주제를 잘 모를 때에는 기획이라는 전체를 묻게 되지만 기획을 알게 될수록 세부적인 내용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시장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질문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영역에서 질문을 거듭할수록 점점 좁아지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질문은 알아서 멈춥니다. 질문을 언제 멈춰야 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질문을 멈춰야 할지 말이죠.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제 질문이 멈추었던 순간은 내 이력을 간단한 형태로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게 전달하자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였어요. 펀딩 페이지를 쓸 땐 먹을 수 있는 세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안심을 주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질문이 자연스럽게
멈추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론이 정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했고 내가 팔려는 것에 어떠한 요소로 이를 설명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 말이죠. 그 순간 질문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뇌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기능 덕분이에요. 우리 뇌는 입력한 정보를 조합하고 재구성해서 맥락 있는 이야기로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내용이라도 말이에요. 2시간이 넘는 긴 영화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하는데 친구가 오늘 본 영화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나 짧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무려 2시간이 넘는 영화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에 따라 어떻게 요약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약 설명이 가능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뇌는 쓸모없는 정보를 가감히 버리고 쓸모있는 정보를 스스로 연결합니다. 연결한 내용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여하고 이를 요약해 정리합니다.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말이죠. 내용의 방대함은 상관없습니다. 딱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알아서 걸러주고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말이죠. 결국 질문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금 낯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한두 번 하다 보면 질문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팔아야 하는 글을 적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질문하기를 시작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단시간에 가장 많은 질문을 쏟아냈던 경험을 꼽으라면 저는 동 공부는 처음이라는 를 지필하기로 했던 그날 밤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 책의 공동 저자인 김종봉 대표님에게 질문을 쏟아냈던 하루였지요. 대표님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담은 책을 쓰고 싶었고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제게 지필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만난 자리였어요. 실은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책을 함께 집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와주는 자리였으니까요. 책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다 대표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돈과 투자에 관해서 가장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런 너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책이 되겠지. 책에 쓰려는 내용으로 너를 설득해 볼게. 당시 저는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오히려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저녁에 시작해서 아침 해를 보고서야 대화가 마무리되었으니 말 그대로 밤새도록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부분 저의 질문과 그의 답변으로 대화가 이어졌지요. 저는 끊임없이 돈과 투자에 관해 질문을 던졌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제 질문은 멈추었습니다. 더는 질문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더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김종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철학과 투자자의 생각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 후 김종봉 대표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함께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알아가려는 이야기가 아무리 넓더라도 예컨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담을 만큼 넓더라도 결국 질문은 멈추게 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알았다 느끼는 그 순간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단계의 시장을 이해하는 질문하기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쉽고 단순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팔리는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할 때 저는 이 책을 쓴 순서대로 강연 내용을 구성해요. 글쓰기 수업이다 보니 중간중간 실습을 합니다. 100번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한번 실행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시장의 질문을 던지고 시장의 욕구를 이해하는 단계 역시 간단하게나마 실습을 하는데 이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섣부르게 하나에 꽂히지 마세요.
시장에 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떤 때에는 많은 질문 끝에 시장의 욕구를 발견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몇 번의 질문만으로도 시장의 욕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뇌는 판단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여기서 멈추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이어나가길 권합니다. 빠르게 발견한 시장의 욕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욕구는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욕구는 뻔해 보이는 욕구들을 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의 질문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번 더 왜? 라는 질문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가령 이런 것을 시장이 원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왜 시장이 이걸 원할까? 라는 질문으로 한 번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팔아야 하는 글들이 미처 담지 못했던 시장의 욕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욕구를 만난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글은 시장을 자극해 엄청난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팔리는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질문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 시장의 진짜 욕구. 진짜 가치 있는 욕구라는 단어를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우리 모두 심리학자 흉내를 내봅시다. 욕구라는 단어는 깊이라는 표현과 잘 어울립니다. 말 그대로 욕구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면 수면에 떠돌아다니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바닷속 깊이 잠수해야 만날 수 있는 욕구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어요. 표면적 욕구, 내면적 욕구, 그리고 잠재적 욕구입니다. 표면적 욕구는 시장이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욕구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을 때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기를 통해 시장의 욕구를 아주 쉽게 발견한다면 그것은 표면적 욕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 욕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발견되는 만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매력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즉 표면적 욕구를 해결해 줄 테니 사달라고 말하는 글은 분명 글의 원리를 담고 있지만 어딘가 매력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죠. 내면적 욕구는 시장이 표면적 욕구와 비교하면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시장 스스로가 언뜻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의 욕구입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슬며시 나오게 되는 욕구입니다. 시장이 혼잣말로 그러게 너의 질문에 계속 답하다 보니 난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 그게 없어서 불편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제법 괜찮은 방향으로 팔리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글을 읽고 맞아! 내가 말하는 것이 마침 내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침 마지막으로 잠재적 욕구는 시장도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수준의 욕구를 의미하죠. 시장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던지는 질문만 가지고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에 질문을 던져 잠재적 욕구까지 알아내고 그 이후에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철학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잠재적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자들은 잠재적 욕구는 발견의 영역이 아니라 추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혹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아? 라고 시장에 되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잠재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쓴 팔리는 글을 본다면 시장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와,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이건 기대 이상인데다가 내가 필요했던 것 이상인데 당장 사야겠어. 얼마야? 말 그대로 시장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더 완벽한 이해를 위해 앞서 제가 작성했던 천연세제를 다시 가지고 와 볼까요? 제가 시장에 질문을 던져 발견한 것은 내면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표면적 욕구, 건강을 위해 몸에 해롭지 않는 세제가 필요해. 표면적 욕구에 출발한 글쓰기, 이 천연세제는 아주 깨끗한 세제야. 건강에 해롭지 않아.
시장의 기대 반응, 깨끗한 세제라 알겠어. 하지만 너도 나도 자기 것이 깨끗하다고 말하던데? 내면적 욕구, 아무리 깨끗해도 세제는 결국 세제인데 과연 괜찮을까? 걱정돼. 내면적 욕구에서 출발한 글쓰기, 걱정하지 마. 우리 세제는 먹어도 되는 세제야. 입에 들어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시장의 기대 반응, 먹을 수 있는 세제라니 그런 세제가 있다고? 진짜 무해한가 보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재적 욕구를 발견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먹을 수 있는 세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을 무엇으로 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저의 결론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넘어 오히려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세제면 어떨까 였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나은 정도라고? 입에 들어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안타깝지만 이 문구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 회사의 제품은 식약청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먹을수록 건강에 좋아지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 덕분에 대표님이 앞으로 더 제품을 연구해서 먹을 수 있는 세제를 넘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죠. 언젠가 그런 제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 욕구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펀딩을 1100% 달성할 만큼 시장은 충분히 저의 글을 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시장의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 질문하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내면적 욕구를 발견할 때까지 질문을 이어나가 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내면적 욕구에서 출발한 글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언젠가 잠재적 욕구까지 추론해낼 수 있는 글쓰기의 대가가